굿모닝! 여러분의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상쾌한 하루를 여는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요즘 문학의 성추행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 와중에 어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네. 결국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들 오늘도 살펴보면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출발! 네, 자 먼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 오늘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중에서 한 가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금니 아빠 사회에서 영원히 퇴장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 유기한 혐의를 받은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에 대해서 1심 선고 사형이 바로 어제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네, 먼저 시사평론가 정영진 편집장님 그리고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자, 이 사건은 정말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이슈이면서 네.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인데요. 드디어 어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재판부에서 정확히 어떤 선고가 내려졌고 어떤 과정이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 법정 최고형 사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이 재판부는요, 이 사형 선고를 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고 또 이영학에 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재판부는요,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없고 또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또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특히 그 범행 이후에 반성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이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좀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또 선고일 직전까지 수사에 불만 제기 등을 한 걸 고려하면 만약 사회로 혹시라도 나가게 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사회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형을 선고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재판부가 판시를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키워드처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겠다. 완전히 격리한다는 의지가 거죠. 네. 반영된 선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이제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사실은 언론이 만든 괴물이다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영학 씨가 알려진 것은 난치 희귀병 환자 부녀라고 해서 알려졌는데 이 거대 백악종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이 병이 이빨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백악질에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질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9살에 첫 발병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 꾸준히 치료를 받아서 무려 5차례나 수술을 해서 정말 이가 어금니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도 똑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금니 아빠 이렇게 불렸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매스컴에서 이렇게 한번 다뤄준 이후로 이영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언론을 다루면 나에게 돈이 생기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딸과 함께 무슨 일본에 가서 그 모금 활동을 한다든가 얼굴에다가 탈을 쓰고 나와가지고 이벤트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딸을 앞세워서 돈을 모금하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막대한 부를 갖다 취한 걸로 알고 있고 언론을 다루는 방법을 알았고 심지어는 자기가 1인 미디어처럼 SNS를 활용하면서 모금을 갖다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딸한테 여중생 친구가 있었는데요. 네. 이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 어금니 아빠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나오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결국은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되면서 다시 한번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정말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 그 당시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영학과 그 딸이 어떤 근거로 당시에 용의자로 지목이 됐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 딸의 친구가 이영학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은 찍혔는데 나오는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CCTV를 이제 계속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본 거죠. 네, 근데 네. 그 CCTV를 지금 한번 잠깐 보시면 흰색 SUV 한 대가 차 네. 뒷부분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보일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빌라 입구에 바짝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고요. 네. 남성 한 명이 차에서 이제 내리죠. 그리고 이 남성이 각종 짐을 이제 트렁크에 막 싣는데 다른 여중생이 나와서 이걸 또 도와줍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어금니 아빠와 그의 딸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아마도 이 여중생, 살해된 여중생을 시신을 유기한 것 같다라고 이제 경찰이 추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걸 보면 이 두 사람이 곧장 그 강원도 영월로 가서 시신을 유기를 했고 서울로 네.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신처로 달아난 건데. 그 은신처로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는 이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사망하지 않았고 의식이 돌아온 후에 이제 경찰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그때 네. 이제 이영학이 그 시신 유기 장소를 경찰에 진술을 하게 되면서 이제 범행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더 무섭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살해를 한 이후에 이 이영학 씨가 이 범행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서 사실은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영학은 SNS를 통해서 자신의 결박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계속 올렸어요. 네. 가령 자기가 갑자기 자기 집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라진 것이 죽은 아내가 그리워서 동해안에 가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SNS에 올립니다. 네. 실제로 아까 SUV에 타는 그 딸의 그 모습에 예. 그 영정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찍혔잖아요. 네. 그게 바로 아내의 사진을 영정을 그렇게 챙겨간 겁니다. 예. 그리고 차 안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자신이 결백하다는 그런 주장을 갖다 되풀이하는데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동영상이 한 번만 올라온 게 아니에요. 네. 여러 차례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동영상에서 계속적으로 말이 조금씩 바뀌면서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네. 특히 사체 유기 혐의만 자기는 인정을 하고 자기가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하고 사고로 학생이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수면제를 사고로 마셨다. 그래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부검을 하니까 다 드러났어요. 예. 갈비뼈도 부러져 있었고 예. 그리고 결국 목졸림에 의해서 질식한 게 사인이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예. 예, 이렇게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중생의 부검 결과 예. 목졸림에 의한 사망으로 나타났는데 네. 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한번 짚어보죠, 경위를. 이걸 네. 다시 한번 짚는다는 게 너무 끔찍한 예.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영학은 나중에 알려진 것이지만 변태적인 그 성적 욕망을 갖고 있던 범죄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 중학생을 미리부터 점 찍어놓고 있다가 유인하도록 딸한테 시킵니다. 네. 그리고 딸이 수면제를 먹이도록 그렇게 예. 지시를 해요. 예. 그래서 완전히 잠들어 있는 이 딸의 친구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합니다. 하루 밤을 새면서 몹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수면제를 먹고 있던 이 희생자가 네. 깨어나게 되죠. 깨어나게 되니까 자기 얼굴이 들키고 자기가 한 짓이 다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증인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일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그 정황과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이 사체를 유기를 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블랙박스까지 제거하면서 네. 이런 짓들을 알리바이와 이런 것들을 차분히 또 조작하는 그런 짓들까지 벌이고, 여기에 형도 동참을 하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어머니도 이 일을 돕게 되는 일까지 만들어서 다들 연루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자, 지금 그 김성수 평론가께서 예. 여러 이제 과정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그렇다면은 이 범행이 우발적인 건가, 예. 계획적인 건가, 이제 네.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일단 뭐 우발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우발적으로 봤다면
이번 법원도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수사 당국이 그 조사를 한 걸 보면 이영학이 딸에게 그냥 뭐 친구가 놀러 왔으니 뭐 수면제를 먹여라 이것이 아니었고 네. 누구누구를 지목을 한 겁니다. 아. 그렇게 본다면 이건 뭐 당연히 계획적으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면제를 먹이라고 시켰고 그다음에 그 아주 계획된 그 성범죄를 이제 아주 끔찍하게 저질렀던 것이고 특히 이제 뭐 나중에 경찰 진술을 할 때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의 뭐 아내가 연상이 돼서 그랬다라는 참 우리가 듣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과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또 어떤 정신 상태였기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심리 상태를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영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자, 이 이영학 씨는 왜 하필 딸의 친구를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성애자인가? 이제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요. 예, 소아 성애자, 글자 그대로 이 소아 성애자는 아니었다고 보이고요. 네. 예, 뭐 아동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청소년 성매매는 그전에도 한 흔적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문제는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검찰과 법원에서 결국은 이제 이영학의 문제는 성도착, 그러니까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고 이런 이제 가학증에 해당하는 도착은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영학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이를 본인의 딸의 친구, 일종의 신뢰관계잖아요. 그런데 네. 그 피해자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격적으로 이제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 이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정영진 평론가님. 네. 이영학이 여중생 시신을 강원도 영월에 버렸을 때 옷과 범행 도구들은 찾지를 못했었죠. 네, 이게 이제 불에 태워 없앤 것으로 지금 이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가족들의 진술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학의 모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영학이 자신의 영월 집에 앞에 뭐 옷가지 같은 거를 비닐봉지 안에 넣어놨으니 그것 좀 그냥 태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네. 그걸 태웠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고요. 반면에 그 계부 측 유가족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영학이 여중생을 살해했던 날 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내가 한 대 때렸는데 애가 죽었다라면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미 이영학의 모친도 그 살해 사실을 알았다라고 또 계부의 유가족 측은 또 증언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영학의 친형 역시 범죄를 같이 은닉했을 가능성 이것도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친형에게도 이영학이 범죄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굉장히 여러 통화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영학의 가족들, 그러니까 친모나 아니면 친형 같은 경우에 이 범죄 사실을 미리 알았고 또 이영학의 은닉에도 상당 부분 도움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찰 조사 과정 중에 좀 드러나긴 했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데 이영학의 부인도 자살을 한 걸로 그때 알려졌었는데 예. 자살을 한 이유가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영학의 아내의 죽음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영학은 꾸준히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그것이 너무 억울해서 아내가 죽었고 그리고 그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삶은 망가졌고 그 망가진 것서부터 이런 범죄적 행위가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일생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네. 그리고 그 아내의 마지막 흔적들을 살펴보면 네. 지속적으로 이 아내는 미성년자 시절서부터 이영학으로부터 성적인 어떤 착취를 당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둘이 같이 살게 된 그 시점이 예. 미성년자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 이영학이 그 중학생한테 성적인 욕망을 느꼈던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더러운 욕망을 아내가 어떻게 보면 완충을 시켜주고 있었던 성적 착취를 당함으로써 완충시켜줬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 아내를 통해서 온갖 변태적인 성적 만족을 얻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내를 심지어는 성매매를 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때리고 온갖 착취를 갖다 해왔던 것인데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계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네. 하면서 또 거기서 뭐 동영상을 갖다 제보하고 이런 행위를 갖다 이영하게 하는 것들은 예. 아마도 추정컨대 네. 그
아내를 이용해서 또 다른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 사이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갈등을 느껴서 자살을 선택했던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실제로 경찰은 처음에는 죽인 게 아니었을까, 예. 살해를 한 게 아니었을까를 의심해서 네, 맞아요. 조사를 예.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네.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거나 이제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었다.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내의 유서가 발견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아내의 유서를 보면요, 남편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던 부분이 이제 분명히 적시가 돼 있고 또 지속된 폭행. 그러니까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지속된 어떤 물리적인 폭행 같은 것도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아내의 뭐 온몸이 이렇게 문신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이영학의 강요에 의해서 했던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나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그 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던 사실 이것을 이제 이영학에게 얘기를 했는데 예.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굉장히 분노하고 뭐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인 판단일 텐데 증거 확보가 필요하니 다시 성관계를 가지라라고 아내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뭐 정상적인 예. 사람으로 판단으로 예.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를 뭐 성매매를 또 시킨다든지 혹은 또 굉장히 가학적인 그 성적 취향을 아마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흔히 보기 힘든 뭐 음란 성기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네. 많이 발견이 됐었죠. 예, 예. 야, 이수영 교수님께 여기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영학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 아내에게 남편이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참 쉽지 않은 이런 행동들, 어떤 심리에서 나오는 걸까요? 글쎄, 뭐, 아내를 아내라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성적인 도구, 놀이개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그 일종의 돈벌이 수단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이제 말을 듣지 않자 뭐 폭행을 심하게 하는 일종의 가정폭력 사범이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그것이 결국에는 아내의 이제 자살로 추정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은 지난 1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영학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굉장히 이중적이었고 위선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 진술에서요, 너무나 미안하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해자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겠다. 네. 그리고 이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한편으로는 검찰이 이뤄도 되냐 뭐 이러면서 절규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1심에서 무기징역 받고 2심에서는 다시 한번 싸워보겠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들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2월에 1심 선고하고 3월에 2심 들어가니까 항소를 준비해달라. 그러니까 전혀 뭐 반성보단 내 형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생각만 좀 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번에도 뭐 바로 즉각 항소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특히 뭐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감형 전략을 내 형을 감형받기 위해서 9개로 나눠서 뭐 치밀하게 또 전략을 짜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뭐 네. 피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겠다 이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이죠. 예. 그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고 지속적으로 아, 노력을 맞아요. 했거든요. 예. 뭐 자기가 그 수면제를 아내가 죽은 다음에 괴로워서 수면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었고 약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주장했는데 네.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주 적절한 선택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학생 딸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예.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학생이면은 본인의 자아가 다 형성된 시기잖아요. 예. 이게 아무리 뭐 딸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시킨다고 다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영학의 지시를 다 따랐을까요? 이미 이영학은 네. 자기 아내를 노예화시키는 과정에서 취득을 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자신의 완벽한 복종의 그 어떤 형태로 만드는가를 딸한테도 곧장 그렇게 시전을 한 게 아니었나 보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추정했거든요. 아내를 저렇게 성적 착취를 하고 계속적인 폭행을 가해서 노예처럼 길들였다면 딸한테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 변호인이, 그 딸의 변호인이죠. 딸의 변호인이 이영학으로부터 딸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얼마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완전히 심정적으로 아버지에게 의존해 있는 상태였는가를 다 네. 밝혔는데 뭐 폭행에 대한 사례들이 쭉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영학은 그걸 부정을 계속했습니다. 네. 폭언은 한 적 있지만 폭행은 2차례밖에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 주장을 다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그 아버지와 딸 관계가 아니라 거의 뭐 주인과 노예 관계처럼 그렇죠.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네요. 딸도 예. 역시 돈벌이 수단이었고요. 그러네. 딸을 앞세워서 그 여러 가지 그 모금을 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그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도 네, 이번에 네. 다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 이수영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딸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김성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부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 내지는 주인이다라는 의식 때문에 범행을 도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부녀 관계는 좀 특이한 부녀 관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하여튼 집안에서 계속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엄마가 살아있을 동안은 엄마가 그 폭행을 막아줬는데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강아지를 키우던 경험을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망치로 자기가 보는 앞에서 개를 키우던 이제 반려견을 여러 마리를 이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찍어서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일종의 아동학대 피해자의 만성적인 징후가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런 이제 그 학대적인 관계에 장기간 놓여 있을 때는 사실은 정말 이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못하는 수능적 상황에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선악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아무런 비판 능력 없이 그냥 따라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정신 상태가 됩니다.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친구들 불러들이라고 했을 때도 전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짐작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에게 일어날 불행한 일을 예견하면서도 결국 친구를 불러들인 데는 아버지에게 전혀 뭐 저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범 관계에 놓여 있었지만 지금 이 딸 같은 경우에는 형이 그 이영학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예, 정현진 평론가님, 그 이영학에게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영학의 딸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딸도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기 네. 때문에 아무리 예. 뭐 그 아버지의 뭐 노예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장기 6년, 단기 4년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죽음의 책임을 이제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영학의 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는 그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앞으로도 아마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반드시 좀 따라와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뿐만 아니라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징역 8개월 받았고 그 형 같은 경우도 징역 1년 지금 각각 선고를 받았거든요. 네. 이영학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뭐 범죄에 연루되거나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선고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이영학 사건. 참 안타깝고 그리고 참담한 그런 사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후분양제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네. 자, 후분양제를 둘러싼 논란. 아마 예. 이제 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사항들 꼼꼼하게 챙겨 보실 텐데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국회에서 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이 대한민국의 아파트 역사를 바꿀 그 법의 첫 번째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바로 이 후분양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거의 허벌판 땅만 일단 확보를 한 다음에 네. 분양을 받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모은 다음에 한 2, 3년 후에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부터 논의될 제도는 바로 네. 후분양 제도입니다. 네. 이제 우리 빼고 거의 미국이라든가 유럽 선진국 제도는 바로 이 후분양 제도를 이제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파트 공정이 거의 한 80% 정도는 진행된 다음에 짓기 전에가 아니라 그렇죠. 거의 거의 다 완성이 된 네. 다음부터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혹시 마음에 드신 분들은 오십시오라고 해서 분양하는 이 후분양 제도를 이제부터 도입하겠다라는 그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리즈너블한 얘기예요. 그렇죠. 보고 사니까요. 보고 사니까. 그전에는 이제 상상을 하고 샀잖아요. 그렇죠. 모델하우스라는 걸 통해서.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네.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봐도 이거 보고 사니까 이게 합리적이고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업계와 시장에서는 좀 논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크게 한 4가지 정도에 있어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슈가 바로 가격입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가장 위인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건비라든가 땅값이라든가 시세라는 것이 2년, 3년 전 가격으로 일단은 분양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3년 뒤 지나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오르는 이런 패턴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후 분양 제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오른쪽에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마도 아파트가 다 완성된 다음에 분양을 해서 사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는 뭐냐면요. 네.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만 생각하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떨어질 때 그 가격에 사는 것이 더 합리적. 현재는 중소건설사도 이런 아파트 시장에 뛰어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후분양을 하게 된다면 돈 없는 건설사들은 아파트 못 짓죠. 그럼 거의 다 대기업 위주로 이게 재편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되는 주장도 있고. 그럼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독과점이 될 수 건설 있다는 자체가.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네. 지금 한 2, 3년 정도, 4년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오히려 이 선분양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후분양은 목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의 다 완성된 다음에 빵 한 방에 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미 SH공사가 후분양제도 좀 해봤더니 그 몇 개월 남은 기간에서도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아파트 분양 못 받는다라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 이 선분양, 후분양에 대한 이 갑론을박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네, 그러네요. 자, 다음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네, 밥상물가 아우성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발표에 따르면 엥겔 지수가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엥겔 지수라는 게 뭐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사탐 시간에 많이 배웠겠지만은 지출액 대비 식료품, 먹는 비용의 비율이거든요. 이게 높다라는 것은 실은 우리가 배우기는 이제 후진국에서나 많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왜냐면 먹는 돈 쓰는 거의 대부분을 다 먹는 데 쓴다고 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현재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가? 지금 밥상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 그렇군요. 물가가 올라서 이 비중이 커진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과채료 가격들, 뭐 푸고추, 오이, 파프리카, 뭐 피망, 배추 거의 50%, 60% 전년 대비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은 한 8.7%, 9%지만 우리가 많이 먹는 것들에 보면은 뭐 30, 40% 오른 게 되게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수산물, 축산물 가격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저렇게 밥상 물가가 오르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엥겔 지수, 먹는 데 쓰는 비용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은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잖아요. 네, 1인 가구가 많으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내 한 몸, 그러니까 자기가 한 몸 챙기는 것 때문에 이 먹는데 비용을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엥겔 지수, 먹는 비용이 식비가 비중이 늘었다. 이렇게도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 의식주는 우리의 이제 기본인데 그중에 그럼요. 먹는 게 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부담이 참 클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농산물 가격도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흠뻑 빠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이런저런 한국 문화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찜질방도 가고요. 소맥도 마시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현장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곰탕부터 상어 요리인 돈베기 산적까지 올림픽 경기를 보기 위해 강릉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우에노 부부는 호텔이 아닌 가정집에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온돌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따뜻하게 잤어요. 박씨 가족은 아주 친절해요. 그리고 부인도 요리 솜씨가 대단해요. 관중석에서 떨었던 몸을 녹이기 위해 찜질방을 찾은 외국인도 많습니다. 건식과 습식 사우나를 오가고 수건으로 양머리를 만드는 방법도 따라해봅니다. If you don't like hot sauna or if you don't like, I don't know, dry sauna, you can always go to other place, to the other cabinet, for example, and feel something different. 저녁 시간 고깃집엔 외국인이 더 많아 보입니다. 왁자지껄 소주 병뚜껑으로 게임을 즐기고 소주와 맥주를 섞는 이른바 소맥도 인기 만점입니다.
And I give me my spoon. Yeah, spoon. It's really good. And now I do this. Perfect. 올림픽 열기가 무르익을수록 훈훈한 한국 문화도 외국인들에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Do some KBBQ here as well, and it's definitely a lot of fun just to be able to share good food with a lot of people. 채널A 백수호입니다. 네, 이번엔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연예 터치 코너입니다. 네, 이번 시간 김성수 평론가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분 더 모셔보겠습니다. 김묘성 연예부 기자, 박현민 매거진 편집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확인하시죠. 네,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민기 씨. 네. 진짜냐 아니냐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한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경찰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현재까지 다수의 학생들이 주장하고 폭로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공통된 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정황들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다만 조민기 씨의 입장은 조금 다르기는 하죠. 조민기 씨가 지난 2010년에 청주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연극과 제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온 건데요. 처음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11월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조민기 씨에 대한 성추행 신고 글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는 것을 통보받은 청주대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피해 학생이 강력한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조민기 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라고 알려졌죠.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지난 20일입니다. 새벽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네.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이었고 익명의 작성자가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인 연예인 제이 모 씨가 몇 년간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학교 측으로부터 교수직을 박탈당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예, 조민기 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원래 연기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수로까지 됐나요? 네, 조민기 씨는 청주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예술대학원 공연예술학과를 거쳐서 1999년 영화 사회찬미로 데뷔를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나온 대학교에 네. 조교수를 하신 거네요. 네, 그런적으로. 이후 네. 1993년에 MBC 공채 탤런트 22기로 정식 데뷔를 했고요. 네. 드라마 사람과 야망, 선덕여왕, 영화 변호인 등으로 드라마 영화를 넘나들며 다양한 연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2001년부터는 모교였던 청주대학교의 겸임교수로 후배들을 위해 강의를 병행해왔고 2010년 정식 조교수로 채용, 2015년부터는 부교수로 학생들을 지금껏 가르쳐 왔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성추행을 받고 있는 조민기 씨 측의 반응 궁금하네요. 네, 일단 조민기 씨가 직접 이 내용에 대해서 입을 연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방송에 이제 공개가 된 부분인데요. 조민기 씨의 입장은 글쎄요, 많은 분들이 듣기에는 다소 황당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으로 연기를 하라고 손으로 툭 친 것을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아이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노래방에서 뭐 다 같이 이렇게 헤어지면서 수고했다면서 안아주고 격려를 했지 접촉은 있었지만 격려 차원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네네네. 그에 앞서서 이 조민기 씨의 소속사 측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네. 성추행 관련된 이런 소문들은 명백한 루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수직을 박탈당했거나 성추행으로 인해서 중징계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만 수업 중에서 이 언행들에 있어서 수업 내용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학교 측에 조사가 있었고 그래서 3개월의 정직 징계를 받았다. 다만 도의적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이 이후에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는 폭로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 조민기 씨 측은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명백한 루머였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에 실제로 피해자가 등장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배우 송하늘 씨인데요. 배우 송하늘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습니다. 네. 청주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고 이제 막 대학로에 나온 신인 배우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잊고 지내려고 애썼지만 조민기 교수가 억울하다며 내놓은 공식 입장을 듣고 분노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며 그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저와 저의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학교 선후배들이 지난 수년간 겪어야만 했던 모든 일들은 피해자 없이 떠도는 루머가 아니며 불특정 세력의 음모로 조작된 일도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폭로한 글이 있죠. 성추행한 곳이 오피스텔이었다. 네, 맞습니다. 조민기 씨는 실제로 청주대학교 근처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송하늘 씨가 폭로한 장문의 글을 보면은 조민기 교수는 청주에 수업하러 오는 날, 그날 밤이면 오피스텔로 여학생들을 불렀고 오디션이나 연기에 관한 일로 상의를 하자는 교수의 부름을 제자로서 거절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밝혔어요. 네. 어린 학생들은 조민기 교수의 오피스텔로 불려가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이 안 가면 되지 않느냐, 피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수없이 했다라고 말하면서 가지 않으면 올 때까지 전화를 했고 선배를 통해 연락을 하거나 혹은 함께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연극계에서의 성추행 논란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예계까지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패턴이 똑같아요. 구조도 똑같고 굉장히 어린 그 학생들이 혹은 막 이제 연극계로 들어온 신인들이 자기한테는 절대 권력자라고밖에 느낄 수 없는 교수라든가 극단의 대표에게 원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범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생사여탈권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갈수록 이것이 범죄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리게 되는 것이고 알렸을 때 그것이 조직 내에서 제대로 용인이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다시 입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조민기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은 교수 사회에서 일종의 시기 질투와 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번에는요 학교 측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명하고 나섰어요. 이건 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전까지는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쉬쉬 덮기 마련이었는데 이번에는 학교는 정확하게 어떤 혐의로 징계를 내렸고 얼마를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사표가 어떻게 수리됐다는 걸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민기 교수 측의 어떤 정확한 사과와 해명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미성 기자께서 이 여러 가지 주장,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주장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오피스텔로 남자친구가 불려갔던 적도 있고 또 학생에게 자고 가라라는 말도 했었다. 이런 주장들이 그렇습니다. 있었죠. 이 배우 송하늘 씨가 직접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그 앞서서 말씀드린 그 오피스텔에 남자친구와도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잠든 사이에 조민기 씨의 알 수 없는 질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집요하게 질문을 했다는 건데요. 당시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지만 그냥 웃음으로 어물쩡거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조민기 씨가 침대 곁으로 부르더니 갑자기 가슴을 만졌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작다라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는다는 듯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넘겼다는 거예요. 물론 수치스럽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지만 그 이후에도 송하늘 씨는 몇 번이나 그 오피스텔로 불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그동안 학교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그렇다면 몰랐을까요? 연이어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후에도 김유리 학생이라는 그 글을 청대 게시판에 올리면서 또 하나가 퍼졌는데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사실은 거의 일치해요. 일치하다 보니까 이제 지원했다고 보기에는 좀 너무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 당시에서 김유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교를 비롯한 선배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내 몸을 내가 알아서 간수해라 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 권력 관계에서 수직 관계에서 결국에는
이 어쩔 수 없는 강압적인 성폭력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거에 많은 이들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 조민기 씨의 성추행 사건을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조민기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기본적으로 네네.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갖다 자기는 그러니까 그 수업 방식이 이랬다. 아이들에게 네. 호감을 표시한 것이고 격려를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위계 질서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라는 입장에서 특히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적을 매길 수 있는 입장에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공연학과의 특성은 뭐냐면 무대에 올라가서 자신이 그 인상에 남을 수 있는 어떠한 업적을 남겨야지 성적에 대한 네. 어떤 근거가 돼요. 네, 네. 그런데 그 자리를 아예 박탈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는 위치에서 이런 추행에 가까운 혹은 추행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했다면 네. 위력에 의한 간음 혹은 위력에 의한 추행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네네네. 그 상황이 자기가 어떻게 주장하는지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성범죄로서 다스려질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범행의 상습적인 상황이 인정이 지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네. 되면 1.5배의 가중치를 둬서 실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뭐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은 나오지 예.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공방이 계속될 것 같은데 앞으로 조민기 씨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조민기 씨가 출연하려고 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 대한 제작 발표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민기 씨에 대한 논란이 너무나도 거세게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과연 조민기 씨가 계속 출연을 하느냐, 하차를 하느냐라고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일단 제작진들은 24일에 첫 방송 계획을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3월 3일로 늦췄다고 하는데 물론 제작진의 입장은 그게 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했지만 그래도 어느 누가 봐도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강행하기는 좀 예. 어려웠을 무리수가 거라는 아닌가. 네, 예.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일단 그래서 조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에서 하차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제작진들은 이미 찍었던 분량이 있잖아요. 적은 예. 분량이긴 하지만 네, 이 조민기 씨의 분량을 통편집을 하냐를 두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이 사건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얘기인데요. 예. 연일 계속되는 성추행 논란, 이번에는 유명 코미디 배우입니다. 오모 씨가 거론이 되고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윤택, 오태석 등 공연계 원로에서부터 최근에 네. 밝혀진 조민기 씨까지 문화계 전반적으로 성추행 의혹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영화배우 오모 씨가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시작은요, 그 한 인터넷에 달린 댓글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과거 부산 가마골 소극장에서 공연 활동을 한 배우로 추정이 됩니다. 1990년대 부산 기역 소극장에서 이윤택이 데리고 있던 배우 중 한 명이 여자 후배들을 은밀히 또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네네. 지금은 코믹 연기를 하는 유명한 조연 배우라고 좀 약간 좀 특정화, 구체화할 수 있는 단서를 우리가 달았습니다. 누군지 추측할 수 네, 있는. 실제로 댓글에서는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예.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끔찍한 일을 당했고 그 충격으로 20여 년간 고통을 받았다는 본인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공개했고 예. 그를 향해서 변태, 악마, 사이코패스일 뿐이라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예, 이 오모 씨로 알려진 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폭로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네. 사실 확인은 된 건가요? 일단 이런 폭로가 있었을 때에 폭로의 당사자가 된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고 더 네네. 입장을 밝혀야 되고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분명히 드러나겠지만요. 네. 일단 이 해당 댓글이 날리고 난 다음이죠. 지난 19일에 또 다른 네티즌이 글을 하나 또 올립니다. 또 네. 구체적인 정황들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이 연출가가 데리고 있던 배우 이 오모 씨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90년대 초반에 이 연출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오모 씨, 이 배우가 반바지를 입고 있던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서 뭐 함부로 대했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예. 이런 글이 올라가고
또 그 밑에 다른 뭐 댓글들을 올리면서 구체화가 되고 특정화가 되는데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많은 기자들이 해당 배우의 소속사라든지 측근들에게 전화를 계속 해요. 했겠죠, 확인하려고. 그렇죠.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소속사가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하네요. 그렇죠. 뭔가 해명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문화예술계에 불어닥친 이런 전반적인 성추행 논란 이대로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그 문화예술계에 아주 뿌리 깊은 잘못된 그런 묵인이라고 하는 범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사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연희당 거리패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막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윤택 그 예술감독이라고 하는 뿌리에 해당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배웠던 제자에 해당하는 중간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행위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모 배우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선택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연극계가 솔직히 성폭력이 난무하는 연극이 우리한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반드시 뿌리를 끊고 발본색원에서 완전히 이 문제를 제거하고 나서야만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이 무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일이 정말 현명한 선택들과 자정으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연극계 내에서 먼저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연예터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주부들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살림구당 엄지척 시간인데요. 일교차가 크게 나는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걱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기 질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가올 환절기를 대비해서 오늘의 주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고 오시죠. 네, 우리 집 불청객, 아토피, 천식, 비염을 유발한다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정 과학교육학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민희 산림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아토피, 천식, 비염을 유발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이것. 이것은 보니까 이불 속에 산다라는 힌트가 있네요. 네, 힌트를 드리면 우리 집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청객이겠죠. 놀랍게도 이불 속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더 이상 궁금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뭔지, 이것의 정체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징그러운 것 같은데요. 보기만 해도 너무 감이 옵니다. 징그러운데요. 저게 바로 진먼지 진드기인데요. 진먼지 진드기네요. 네네. 역시 오늘의 주제 정답은 바로 보이지 않는 진드기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진드기 하면 사실은 나들이 갔을 때 보통 이렇게 달려들거나 우리가 이제 살인 진드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진드기가 이불 속에 있다라고 아까 이민희 씨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진먼지 진드기가 정확하게 뭔지 먼저 짚고 가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진먼지 진드기가 주로 이제 이불 속에 왜 그러세요? 제가 오늘의 주제가 되는 호흡기 질환에 호흡기 질환 지금 감기 걸리셨군요. 네, 목감기가 심해가지고요. 또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목만. 그래서 괜찮아요. 오늘 보니까 이 호흡기 질환의 중요성을 몸소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요즘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감기도 걸리시고 하셨는데 이런 날씨에도 이런 추운 날씨에도 진먼지 진드기가 기생을 하나요? 지금? 네,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도 진먼지 진드기는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환기 잘 안 하시고요. 또 보일러 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진먼지 진드기가 활동하기 너무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곧 한절기가 다가오잖아요. 예, 예. 그럼 특히 한절기에 진먼지 진드기를 더욱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은 사계절 내내 집안 곳곳에 진먼지 진드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청소도 잘하고 관리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네네. 집, 특히 이제 저희는 10개월 된 아들, 딸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청소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매일 청소하는 집에도요. 네. 진먼지 진드기는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무섭네요. 예. 자, 그래서 예. 이불, 카펫, 매트리스 등등 이 밑에 있는 또는 그 위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일반 가정집에 있는 뭐 카펫 그리고 이불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속에 진먼지 진드기를 채취해 보았는데요. 네, 네. 먼저 확대를 해봤을 때 네. 저 안에 저렇게 깨끗하게 네, 여기 이제 보이지만 이렇게 겉으로 채취를 한 보셨을 거죠?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네. 채취를 했을 때 이것을 확대해 보았을 때 동그라미 안을 보시면 진먼지 예. 진드기의 사체도 보이고 배설물도 보이고 잘 보시면 살아서 움직이는 진먼지 진드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볼까요? 그 결과. 자,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본 거죠? 네. 그랬더니 시체, 사체가 있고. 그리고 배설물, 네, 배설물들도 있고요. 살아서 움직이는 애들도 있어요. 예. 네. 어머. 와. 야, 이분도 이게 청소를 하지 않은 분은 아닐 텐데. 자, 이제 그러니까요. 이불에서 채취한 거죠? 네. 이불 속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아. 매일 사용하는 이불인데도요. 저런 네. 이불을 덮고 보시면 잤었네요. 진먼지 진드기가 아주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야, 정말 보기만 해도 충격적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니까 야, 나는 정말 깨끗이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진드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네. 진먼지 진드기를 간단하게 또 퇴치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진먼지 진드기가 주로 이제 몸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이라든지 네. 비듬 같은 걸 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네. 네. 정말 이제 제대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반드시 111 진드기 퇴치법. 네. 111 진드기 퇴치법. 저희가 네. 통역을 좀 해드릴게요. 네. 예. 자, 1. 하루에 한 번 환기. 하루에 한 번 환기해라. 네. 또 1은요? 일주일에 한 번 햇빛에 건조해라. 일주일에 한 번 햇볕에 건조해라. 자, 마지막으로 자, 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청소하시라. 이렇게 진짜 목매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목매어서 외친다는 표현이 말 정도로 111. 예. 하루에 한 번은 꼭 환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햇볕 건조를 하고 네. 또 한 달에 한 번은 청소를 꼭 하셔라. 예. 침대 커버하고 매트리스를 청소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자, 근데 이게 좀 이론적으로는 잘 알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네, 사실 실천에 옮기지를 못하겠네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네. 행동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그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손쉽게 진먼지 진드기를 잡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계피를 이용해서 네. 네. 진먼지 진드기를 잡는 스프레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계피 네. 스프레이. 네,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네. 잘 따라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계피는 뭐 여러 가지 네. 향신료로 쓰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수정과에 네. 계피를 쓰기도 하고 이제 먹는데 주로 쓰는데 그렇죠. 요게 진드기를 없애는 네, 진드기가 이 계피를 싫어합니다. 그 냄새 향을. 네, 죽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죽이기도 심지어? 스프레이가 네네. 완성이 되면 이걸 직접 뿌리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예. 간단하게 완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준비한 계피를 잘 갈아 주십니다. 네. 갈아서 사용을 하시는 이유는 숙성 기간의 차이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갈아서 사용을 하시면 3일 정도 숙성을 했다가 물에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지만 이렇게 통째로 갈기가 좀 어렵습니다. 믹서기에 갈리면 참 좋은데 네. 갈기 어려우실 때는 이렇게 14일 정도 숙성하시면 계피 스프레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성한다는 게 이제 물에 넣고 물과 에탄올. 에탄올 네네. 넣고. 예. 만들어 볼게요. 물과 에탄올을 넣고 네. 14일간 숙성하면 된다. 네네, 물과 에탄올. 근데 갈면 좋은데 잘 안 갈리니까. 그렇죠. 잘 안 갈릴 가지고 수 이렇게 있고. 절구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네요.
네. 그죠? 절구로 빻으면 되니까.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절구로는 이제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나무 껍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네, 맞아요. 열심히 가시려고 하다가 다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숙성 기간에 차이를 두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독용 에탄올과 계피를 물과 계피를 8대2의 비율로 섞어 주셔서 이렇게 3일간 숙성시킨 후 적당량 물에 희석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그 외에는 뭐 넣는 게 없네요. 물과 에탄올밖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피 자체에 그런 성분들이 다 빠져나오나 봐요. 그죠? 뭔가가 화학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거나 이런 건 일단은 아니고. 진드기가 계피의 향을 싫어하고요. 에탄올 또한 향이 있고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좋은 효과가 있죠. 아, 여기 최 박사님이 여기에 대한 성분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입이 막 근질근질하시죠? 미치겠어요. 예. 이렇게 8대2의 비율로 8대2의 비율로. 네. 에탄올이 계피의 요요 성분을 잘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아, 에탄올이 계피의 성분을 잘 추출해낸다. 아, 그래서 그 에탄올이. 액을 물과 희석시켜서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저는 이게 미리 3일 정도 숙성시켜온 스프레이인데요. 뭐 커튼이나 이불, 카펫 등에 이렇게 칙칙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뿌려볼까요? 네. 저쪽에 좀 이불이 있거든요. 네. 일단 계피 향이 나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줘보세요. 자, 숙성된 스프레이인데요. 과연 실제로? 오! 네. 예. 네, 계피 향이 납니다. 향기롭죠. 굉장히 진하네요. 네. 예. 이게 이제 에탄올을 이용해서 계피의 향을 딱 추출을 해가지고 물로 희석한 거예요. 희석을 했는데도 워낙 처음에 그 진액이 진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강한 그런 그 계피 향이 납니다. 자, 요걸 이제 뿌리는 거예요. 뭐 요령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바짝 잘 건조해 주시면 되죠. 그냥 이불을 펴놓고 이불을 베개도 펴놓고 그렇고 뿌려주시고 햇빛에 잘 말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111 진드기 퇴치법 중에 일주일에 한 번 햇빛에 건조하라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계피 이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 이제 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때, 되면 건조할 때. 건조할 때 해주시면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죠, 효과가. 예, 그런데 이 스프레이에 아까 계피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에탄올도 들어갔고요. 혹시 사용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을까요? 계피가 식품의 일종이고 그다음에 에탄올도 사실 물키면은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해한 건 아닌데 그래도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꼭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뿌리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후에 진드기 사체 처리를 해야 되니까 털어주셔야 됩니다. 번역을 한번 해주시면. 아니에요. 지금 일단 목이 쉬셔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집중하게 되네요. 아, 정말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굉장히. 지금 목이 아프니까 호흡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신데. 그리고 혹시,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스프레이를 나 지금 당장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집에 계피가 없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계피가 구하기 어려우실 때는 더욱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진드기 퇴치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 계피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엄청 간단합니다. 바로 그것은 구강청정제인데요. 구강청정제를 이용해서 진먼지 진드기 퇴치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오, 구강청정제를 어떤 이유로 사용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 구강청정제에 불소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충치 세균을 억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의 살충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구강청정제 특유의 향을 이런 진드기라든지 또 모기라든지 이런 그 곤충들이 기피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강청정제면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막아주는 그걸 없애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드기는 뭐 세균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입속에서 있는 세균을 없애는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도움이 되고 진드기가 기피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드기가 또 도망을 가거나 이럴 수 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구강청정제 뚜껑을 기준으로 계량을 할 건데요. 이거를 구강청정제 뚜껑이라고 하면 분무기에 먼저 소금을 한 컵 넣어주시고요. 소금을 넣어요? 네네. 하기는 소금도 이 닦을 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염. 소금이 정말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다른 재료는 다 액체잖아요. 네. 근데 이 소금은 고체이기 때문에 네, 녹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넣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잘 녹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소독용 에탄올을 또 10컵 에탄올이 넣어주시고. 꼭 들어가네요. 네. 청소하는데 에탄올이 중요한 역할을 하나 봐요. 네, 용해력도 크고 네. 또 기본적으로 항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탄올 자체가? 네. 자체가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녹여주신 다음에 구강청정제를 넣어주십니다. 에탄올과 구강청정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에탄올과 구강청정제, 에탄올이 10컵이면 네. 구강청정제는 2컵 정도 넣어주십니다. 에탄올이 10컵, 구강청정제는 2컵. 그러니까 8대2. 네, 그렇죠. 8대2로, 그러니까 4대1 정도로 그다음에 섞어주십니다. 예. 쉐킷, 쉐킷. 예. 이렇게 섞어주시면 예. 완성이 되는데요. 잘 섞였나요? 네, 이게 잘 녹아요, 소금이? 오랜 시간 좀 흔들어 주셔야겠죠. 네. 네, 그래서 만들어 온 먼저 미리 만들어 온 것을 보시면 그게 이제 완성입니다. 구강청정제 네. 스프레이. 네, 너무 쉽죠.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게 냄새는 안 나겠죠? 향기롭습니다. 어떤가요? 구강청정제 자체에 상쾌한 향기가 있기 때문에 입안에 넣었을 때 그 네, 청정제가 입안 그 구취를 없애기 위해서 청량한 향기가 있으니까. 나죠. 그러니까 요거를 입안에다 넣으면 안 되죠? 요걸로 구강청정을 하면 안 되죠? 네. 그건 안 되죠? 에탄올이 에탄올이나 소금이 때문에. 있고 뭐 하니까. 요거는 그냥 진먼지, 진드기를 퇴치하는 데만 쓰는 그렇죠. 걸로 한번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스프레이가 아까보다는 좀 세네요. 물 분사가. 네. 네, 이렇게 마찬가지로 뿌려주시고. 예, 그냥 쭉쭉쭉 다 똑같이 뿌리는데 이게 아까 그 계피 스프레이하고 네. 구강청정제 스프레이하고 뿌리는데 요령이 다른거나 이런 건 없나요?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건 똑같이. 근데 이제 색깔이 연한 경우에는 네. 계피 스프레이가 색상이 약간 있으니까 네. 저렇게 지금 요즘에 색상이 없는 무색의 구강청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피가루는 갈색의 색깔이 있으니까 네. 이게 마르면은 진한 경우에는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얀색 남을 이불 수 같은 있죠. 경우에. 네, 그래서 그런 물에 경우에는. 희석하는 비율도 중요하고요. 네. 또 이제 컬러가 있는 카펫이나 뭐 네. 이불 같은 경우에는 계피 스프레이를 사용하시고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그렇죠. 이게 얼룩이 질 수 진드기는 있으니까. 없는데 그렇죠. 마치 뭐가 묻은 것처럼 그렇게 될수 이렇게 있기 보일 수는 때문에.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무식한 질문 하나 구강청정제 스프레이와 계피 스프레이와 둘 중에 네. 진드기를 퇴치하는 강도는 뭐가 더 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계피가 더 낫습니다. 말해서 뭐하냐? 그렇죠. 계피가 강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렇게 계피 스프레이와 네. 구강 청정제 스프레이를 이용한 진먼지 진드기 퇴치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매트리스 청소도 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엄두가 잘 안 나는데 네. 매트리스 청소 과연 어떻게 할지 또 이민희 살림 전문가께서 팁을 네. 좀 주시죠. 매트리스 청소 번거로우시죠? 네. 예. 이것 또한 모든 가정에 있는 재료인데요. 이것으로 쉽게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이 궁금한데요. 네, 이것은 바로 이 소금입니다. 소금, 예. 방금 전에도 소금을 살짝 섞었었는데. 네, 예. 이 소금으로 먼지와 각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 소금에는 먼지를 잘 흡착하는 성분이 있고요. 또한 습기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이 소금 하나로 살균, 그리고 세탁, 그리고 습기 제거까지 한 번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소금 자체가 자, 흔하디흔한 소금으로 네. 진드기 퇴치제도 만들고 네. 매트리스 청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용한 꿀팁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소금 자체가 물에 대단히 잘 녹잖아요. 예. 네.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흡수해서 예. 표면이 좀 이제 끈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오염물이 착착 달라붙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네. 직접 한번 시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먼저 굵은 소금 같은 경우는 결정이 날카롭기 때문에 네. 소금이 배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굵은 소금을 쓰는 거죠? 네, 굵은 소금을 이게 중요한 거죠? 사용하십니다. 네, 굵은 집에 있는 맛소금 이런 거 안 되죠? 그렇죠. 맛소금 같은 경우는 네. 또 섞여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도 있고 굵은 소금이 입자가 굵기 때문에 네. 닿는 면이 넓어요. 넓으니까. 네, 그리고 네. 그 청소하기 쉽고요. 빨아들이 네. 입자가 너무 고우면 다시 빨아들일 빨아들이기가 때 쉽지 덜 않으니까. 빨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죠. 남아있을 수 있기 청소기가 고장날 우려가 있습니다. 네. 가능. 미세하기 때문에. 네. 청소기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가볼까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네. 이렇게 소금을 사정없이 뿌려줍니다. 아, 이거 고무장갑을 끼셨지만 예. 이거 뭐 보니까 저거 하는 거랑 똑같네요. 우리 예전에 네. 기분 나쁜 분 오고 나면 소금 뿌리는 이런 말 있었죠. 이런 정말. 네. 얘야 소금 뿌려라! 이런 거랑 똑같네. 그렇죠. 이렇게 사정없이 뿌려주시고요. 예. 이렇게 비벼주시면 됩니다. 아, 그 집에 있는 이제 매트리스 위에 있는 거 다 이제 커버 걷어내고 예, 그렇죠. 매트리스 자체만 가지고 나와서 네네네. 예, 이렇게 이제 소금을 뿌려가지고 특히 카펫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비고 나면요 굉장히 소금이 시커매집니다. 네, 지금 침대에도 먼지 자체가 이제 달라붙는 거예요. 먼지가 흡착이 되면 이게 회색으로 변해요. 침대 같은 경우는 오염이 심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이게 얼마나 이렇게 효과가 있겠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렇게 소금이 굴러다니면서 여기에 다 진먼지, 진드기와 먼지가 함께 달라붙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비벼주신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거 빨아들여? 제가 아주 제가 간단하게 청소기로 빨아들이시면 돼요. 아, 이게 이제 청소기로 빨아들일 때 입자가 너무 고우면 이걸 망가뜨릴 수가 있군요. 그렇죠. 들어가서 그 틈새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수 네네.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따로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뒷부분에 엔진으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엔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 자, 그래서 굵은 소음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 이거 닦아내는 거는 어느 정도나 본인이 만족하실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예, 만족할 때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네. 왜 사람이 뭐 씻는 것도 여러 가지 그렇죠. 세수도 왜 본인 얼굴을 닦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꼼꼼하게 해주실수록 뽀드득뽀드득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고 이런 것처럼. 꼼꼼하게 해주실수록 효과는 더 좋겠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막 구석구석까지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 이제 청소기가 지나간 자리가 아주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요 부분. 자, 보세요. 요 부분이 아까 소금으로 한 부분인데 요 부분하고 요 끝에 부분하고 색깔이 지금 잠깐 다른 게 좀 보이는지 모르겠네. 요 부분 좀 약간 다르죠. 그죠? 네, 요 부분하고 색깔이 약간 달라요. 약간 좀 꺼먹고 여기는 좀 노란색이야. 그리고 베이지색. 아, 이렇게 하니까 소금 자체가 그러네요. 야, 한눈에 보니까 확실히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때도 좀 빨아들이면서 이 사이사이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 자체도 그렇죠. 여기에 달라붙는다는 거죠? 네, 특히 매트리스나 카펫은 물로 청소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소금만으로도 청소와 그리고 그 진먼지, 진드기를 함께 퇴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안에 있는 소금을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을 빨아들여 봤습니다. 소금이 어느 정도나 더러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뽀얀 소금이 과연? 네. 자, 요 안에 있네, 요 안에. 네. 요거를 손으로 받아서 요걸로 한번 볼까요? 네, 요걸로. 자, 과연 소금 색깔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잠시만요. 아, 이게 찌꺼기 같은 거 막 나오네요. 확실히 소금이 먼지를 흡착을 잘 하나 보네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굵은 소금을 써서 아까 막 고무장갑 끼고 휘 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운 소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고운 소금은 안 되겠네요. 굵은 소금 자체를 이렇게 해도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안 나와서. 이걸로 충분해요. 네, 충분한가요? 이걸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회색이 되었죠. 자, 잠깐만요. 바로 보여드리면 알 것 같아요. 여기 색깔이 이렇게. 지금 요거 왼쪽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은 원래 소금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이 청소한 이후의 소금입니다. 자, 보세요. 색깔 자체가 까매졌죠. 까매졌어요. 그러니까 매트리스에 있는 때 그다음에 이 안에 티끌, 먼지, 진먼지, 진드기. 그렇죠. 현미경으로 보면은 진먼지, 진드기들이 많이 보이겠죠. 소금이 이렇게 유용하게 쓸 줄 금인지 몰랐습니다. 알겠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매트리스하고 이불 청소는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베개가 보여요. 저 안에 이불 솜. 이불 솜은 또 어떻게 저희가 제가 팁 하나 더 드리자면요. 이 베개 솜을 세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들? 베개 솜이 안 해요. 대신 커버를 자주 커버만 빨죠. 커버만 빠르시죠. 왜 이렇게 놀라세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무시다 보면 이렇게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 침도 이렇게 흐르기. 그러니까 커버를 빨잖아요. 커버가 젖고 또 그 안도 이렇게 얼룩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커버만 빨면은. 한 번도 안 보셨군요.
이거는 볼 일이 없죠. 내면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굉장히 좀 더럽고요. 이 솜 안으로도 흡수가 돼서 분비물들이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데요. 아, 그래요? 바로 이것도 요거 하나만 있으면 아주 쉽게 야, 이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네요. 네. 이 베개 솜은 전혀 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 안에 바퀴를 돌릴 수도 없고요. 네, 이 안에 이런 어떤 저희의 타액이나 우리 몸에서 나온 타액이나 분비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안에 진드기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죠. 아, 그럼 이걸 어떻게 청소해야 됩니까? 바로 이거 하나로면 이게 뭐예요? 간편하게 세탁할 수 있는 운동화 끈입니다. 이 신발끈으로 신발끈. 아주 간단하게 청소를 하실 수 있는데요. 세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묶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베개솜을 세탁을 하시다 보면 솜이 한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밀리게 되면 솜의 형태가 무너지겠죠. 무너지기 때문에 대부분 세탁을 꺼려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거나 세탁소에 맡기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도 이렇게 손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세 등분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면 솜이 한쪽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솜이 세 등분으로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건조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잘 마르질 않잖아요. 여기서 질문. 신발끈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신발끈 대신에 다른 끈으로 묶어도 되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이제 끈이면 다 되는 거고. 그렇죠. 끈을 묶은 다음에 이게 세탁을 하는 동안에 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지금 보니까 나비 모양으로 묶으셨는데. 더 세게 묶어주시면. 리본 모양으로. 저는 예쁘게 보이려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꽉 그냥 묶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이유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꽉 매주시면 되고요. 꽉 매주시고 나중에 이제 건조하시는 게 더 제일 중요한데 건조하실 때 이렇게 세워서 건조하시면 이쪽으로 또 쏠릴 수가 있어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건조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세탁을 해요? 아니요, 세탁을 한 후에 탈수해서 이 상태에서 세탁을 하고 그대로 세탁기에 넣어.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고 탈수도 똑같이. 그렇죠, 우리 옷 하듯이. 그렇죠. 이불 빨듯이 똑같이 세탁을 끝내신 후에 이렇게 건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조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나왔어요, 지금 빤 다음에.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건조기에 옷걸이를 걸어서 가로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 보약 한 첩처럼 걸어놓으면 되는군요. 이렇게 되면 상하 좌우 모든 면이 다 건조가 될 골고루 건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면 이거 보약 걸어놓은 줄 알겠어요. 이렇게 딱 걸어놓으니까. 모양이 참. 근데 신발끈을 쓴 것도 신발끈이 되게 마찰력이 커요. 잘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빨리 건조를 시켜야지 그 젖은 상태에서는 계속 세균이 막 번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팁으로 빨리 건조하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많은 팁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베개 속을 세탁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베개 속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 침대 매트리스나 카펫, 커튼, 이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세탁하고 뭐 이렇게 하기 뭐 소금으로 하기도 번거로우시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꿀팁인데요. 집에 모두 이것 하나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거요? 머리 감고 나시면 말리시잖아요. 드라이어. 헤어 드라이어. 헤어 드라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불이나 카펫 그리고 커튼 등을 바짝 말려주시면 건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탈탈 털어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먼지 진드기는 사체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짝 말려주신 다음에 탈탈 털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진드기가 이제 열에 약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햇빛 아래 내놓는 것도 사실은 적외선 의해서 죽으라고 이제 내놓는 거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날이 흐리거나 뭐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집에 있는 드라이어를 활용해서 습기가 많으면 정말 꿀팁이네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전기세는 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드라이어가 온도가 한 200도씨까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최은정 박사님도 호흡기 질환
감기도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방송하는 중에서 사실은 좀 두렵긴 합니다. 제가 막 나왔는데 저분을 괜히 모신 건 아닌가. 근데 아무튼 이렇게 목이 쉬시는 분들 호흡기 질환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원인 하나가 바로 진먼지 진드기거든요.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를 퇴치하는 방법 좀 살펴봤는데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간단하게 만드는 진드기 퇴치 제거제, 먼저 계피 스프레이인데요. 준비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소독용 에탄올, 계피 또는 시나몬 오일, 그리고 분무기와 물이 필요하고요. 먼저 계피를 잘 갈아줍니다. 그리고 에탄올과 계피가루를 8대2의 비율로 넣고요. 그런 뒤 약 3일간 숙성을 시킵니다. 이후에 물과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는 구강청정제를 이용한 스프레이 만들기입니다. 역시 소독용 에탄올 10컵이 필요하고요, 이번에는. 그리고 구강청정제 2컵, 소금 1컵, 분무기를 준비하시고요. 먼저 분무기에 소금을 넣으신 뒤에 단 이때 고체인 소금을 녹이기 위해서 꼭 먼저 소금을 넣으시고요. 다음은 에탄올과 구강청정제를 함께 넣고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아까 그 계피 스프레이와 구강청정제 스프레이 중에서 좋은 거는 일단 계피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침대 매트리스 청소법은요. 매트리스에 소금을 뿌리고 속을 비벼서 매트리스를 원하는 만큼 스트레스가 풀릴 때까지 막 닦아주시고 그다음에 소금색이 까맣게 변합니다. 그러면은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흡입하신 후에 그 소금은 아깝다고 쓰시면 안 되겠죠?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자, 베개솜 세탁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발끈으로 베개솜을 3등분해서 묶습니다. 왜요? 솜이 뭉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옷이랑 똑같이 세탁을 하신 이후에 탈수하시고 옷걸이를 양옆에 고정해서 말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먼지 진드기를 퇴치하는 법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오늘 목이 쉬시고 감기 걸렸는데도 나와주셨어요. 주 박사님, 마지막으로 좀 진먼지 진드기 퇴치법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또 저도 알고 있는데 바쁘다 보면 이게 안 될 수가 잘 안 되죠.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11 진드기 퇴치법을 꼭 실천해달라. 이 당부 말씀해 주셨고 이민희 전문가님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환기도 안 되고 환절기에 진먼지 진드기가 있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감기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꿀팁 활용하셔서 진먼지 진드기 깨끗하게 퇴치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민희 전문가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날씨에 따라서 사실은 청소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또는 비가 오면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드라이어를 활용해라. 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주부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날씨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렸을까요? 날씨 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채널A 상암동 DDMC 옆에 나가 있습니다. 김혜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까지는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 가까이 오르면서 영상 6도로 조금씩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요즘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밤부터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때문에 건조한 날씨가 조금은 누그러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날씨 살펴봅니다. 오늘 오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기 시작해서 밤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강원 영서엔 최대 7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엔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으로는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5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청정한 공기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과 대구가 영하 4도, 대전은 영하 7도, 부산은 0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강릉과 대구, 광주가 8도, 부산은 9도로 조금씩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엔 제주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추위가 지나고 난 뒤 평년 기온을 보이거나 조금은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때문에 불씨 관리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서해상으로 천둥과 번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항해나 조업 선박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2월 22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함께했는데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더욱 알차고 신선한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